파출부 딸내미 주제에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 이제 그만 좀 질척거리고 당장 꺼져! 엄마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다른 여자와 웃으며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국회의원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당한 잊을 수 없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정치자금으로 숨겨둔 2조 원의 비자금이 처절하게 내쫓은 며느리에게 털리게 될 줄은요. 저는 올해 32세의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어머니 영정 앞에 서 있습니다. 친정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실 양어머니입니다. 제가 2살 때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님을 잃었고 고아원에서 저를 입양하여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친엄마랑 다름없는 어머니입니다. 평생 저를 키우며 파출부로 일하셨던 어머니의 빈소는 슬픔만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시는 분은 양어머니와 함께 저를 키워주신 친아빠 같은, 아니 친아빠라고 해야 하는 박동국. 올해 68이시고 아버지는 평생 청소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굵고 거칠게 갈라진 손마디, 허리가 굽어서 걸을 때마다 온몸으로 힘을 쓰는 것 같은 허리가 굽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파출부를 하시는 엄마와 청소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둔 가정이라 남들 눈에 변변찮아 보이는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가 파출부 일을 나가고 아버지가 새벽 청소를 나가고 그렇게 두 분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면서 저를 대학에 보내려 했어요. 저는 그분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짜 같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영정 앞찬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엄마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천 신발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저 등이 떨리는 것만 보였어요. 손등이 울퉁불퉁하게 부어 있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탁 딱딱하고 또렷한 굽소리였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비서를 2명이나 거느린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고급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모양이었고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겉모습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품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이순자였어요. 남편 최진규의 어머니 그리고 국회의원 시아버지 최태준의 아내였습니다. 이순자가 문을 열자마자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며 입을 열었어요. 손수건을 코에 댄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지하 장례식장이라 그런지 공기도 탁하고 들어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네.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앉아 있냐? 어처구니 없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였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은 영정 쪽으로 향하지 않고 빈소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허름한 벽, 플라스틱 의자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아버지와 저 몇 명이 조문객들.
그리고 이순자와 비서들 뿐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빈소 안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버지 곁을 지나치는 순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지나가면서 구두로 아버지 손등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가볍게 마치 바닥에 놓인 물건을 건드리듯이 아버지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행동에 아버지가 손등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순간 아버지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굳어버렸어요.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등에 구두 앞코가 닿던 그 순간이 눈앞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시어머니는 조이금함을 건드리면서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하라며 비서에게 시켰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그건 저희 어머님 조이금이에요. 엄마 장례에 오신 분들이 두고 가신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순자가 고개만 돌려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빈소를 훑던 그 무심한 눈이 아니었어요. 복도에서는 남편 최진규가 전화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조문객들이 오가는 복도 한편에서 입꼬리를 올린 채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아, 잠깐만. 그 목소리가 빈소 안까지 들렸습니다. 상간녀 최미진과 장례식장 복도에서 웃으며 통화하는 남편. 3일 동안 한 번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비정한 남편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팔을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이순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야, 박은정 할애기 있으니까 잠깐 탕비실로 와.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어요. 탕비실 문이 닫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 2개, 싸구려 커피 자판기, 구석에 쌓인 종이컵. 이순자는 들어서자마자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걸 저를 향해 던졌어요. 가슴팍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서가 건네준 병원비 정산 내역서도 있었어요.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내 엄마 병원비 때문에 네가 가져간 돈들 갚아야지. 조이금은 내가 가져간다. 네가 우리 집안 돈을 얼마 나갔는지 알아? 저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어요. 이순자 눈을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들어온 조이금까지 이렇게 건드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턱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가르는 소리가 탕비실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귀 안쪽까지 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순자가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고졸 출신의 파출부 딸내미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어디서 돈 계산을 하려 들어. 이순자가 입술을 비틀며 다시 말했습니다.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며느리로 들인 것 자체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너희 시아버지가 지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비로한 사돈댁은 5점일 뿐이라고. 5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새벽마다 무릎 꿇고 일하셨던 엄마를 5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자가 품에서 다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습니다. 이번엔 가슴이 아니라 발 앞에 떨어졌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제 발등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이혼 도장 찍고 발인 끝나는 대로 짐 싸서 우리 집안에서 조용히 좀 사라져줘라. 제발. 이순자가 몸을 돌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목소리가 다시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슬프고 마치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처럼 조문객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나가며 그 얼굴을 바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혼 서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굽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부어오른 뺨을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몸이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꽉 쥐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 벌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저는 짐을 쌌어요. 시댁, 그러니까 최태준 의원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대문 밖 길바닥에 제 짐들이 내던져져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는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고 책들은 겉표지가 찢긴 채 흙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가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해 주셨던 낡은 재봉틀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재수 없다고 제 짐들은 전부 밖으로 가져가라고 내놓은 것이었어요. 손때 묻은 낡은 재봉틀을 봤을 때 그제서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집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경쾌하고 화려한 음악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조명이 빛났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시아버지 최태준의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하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묻고 오던 그날 그 집 안에서는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문 너머로 최태준이 잠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재봉틀과 흙먼지 뒤집어 쓴 짐 보따리들, 그 앞에 서 있는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못 본 척하듯이. 그 뒷모습이 어떤 말보다 더 선명하게 제 가슴에 박혔어요. 시댁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순자가 나왔어요. 제 발 앞에 침을 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재수없게 유골함을 들고 나란이라는 장관집의 대문을 넘으려 해? 재수없게 소금이라도 뿌려야겠네. 뒤이어 남편 최진규가 나왔어요.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미진이었어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진규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진규는 그 여자 어깨를 감싸고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3년을 같이 산 남자의 눈이었는데 그 눈 안에 지금은 저는 없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에서 시집와 가지고 호강을 하려고 기대를 하다니.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했던 죄를 알아야지. 이제 수준에 맞는 집딸이랑 다시 시작할 거니까 조용히 꺼져줘. 담장 너머로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받으며 묵묵히 재봉틀을 일으켜 세웠어요. 흙을 손으로 훔쳤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가 도어락 번호를 바꾸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재봉틀을 두 팔로 꽉 안아 트럭 짐칸에 실었습니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그 재봉틀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아버지가 조수석에 올라타셨습니다. 유골함을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트럭 문을 닫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된 시댁의 저택의 환한 조명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그 빛을 눈에 한번 담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저택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시댁에서 쫓겨나면서 제 짐을 실은 트럭이 저택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잠든 건지 그냥 눈을 감고 버티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골함을 꼭 쥔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백미러 속에서 저택의 환한 조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이윽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새 바깥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국도변 가로등 불빛만 띄엄띄엄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검은 고급 승용차 2대가 나타나더니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자 트럭이 덜컥거리며 섰어요. 아버지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유골함을 2팔로 감쌌어요. 트럭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며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어두운 국도변 한밤중에 모르는 차들이 길을 막아섰으니 다리가 떨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인 얼굴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0 언저리,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어요. 그 남자가 제 뺨을 봤습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이순자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은정 씨 맞죠? 저는 김동민입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은정 씨에게 중요하고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김동민이라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눈이었습니다. 국도변 풀숲에서 바람이 불었고 승용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김동민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장례식장부터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지켜봤다고요? 그럼 이순자가 탕비실에서 제 뺨을 때리던 것도 길바닥에 짐이 내던져지던 것도 다 봤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김동민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귓속으로 들어올 때마다 발밑의 땅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사실 국가정보원 요원이었어요. 이름은 박재원, 김동민과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나타난 분이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동료였던 겁니다.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30년 전 지금의 시아버지인 최태중과 국정원 사이에서 벌어진 거대한 비자금 거래를 알게 됐어요. 친아버지는 그걸 세상에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았어요. 친엄마도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2살이었어요. 친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김동민은 저를 지키기 위해 제 신분 기록을 숨겼고 저는 고아원을 거쳐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복지기관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이었지만 그 뒤에 국가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아버지의 동료 김동민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고 영화처럼 말도 안 되는 일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최태준, 시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자신의 비밀을 고발하려고 했던 제 친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3년 동안 시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식모처럼 살았던 저의 시댁 식구가 저희 부모님을 해친 원수의 집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놀라서 잠시 주춤하면서 넘어질 뻔했는데 아버지의 동료였던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김동민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최태준이 은정 씨를 며느리로 들인 건 은정 씨가 뒷배 없는 고아라서였어요. 이용하다 버리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은정 씨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 안에서 아버지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김동민의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2살 때 저를 입양했던 아버지가 그 사연을 모두 들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고는 김동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버지 동료시면 저는 딸뻘이잖아요. 그냥 저를 은정아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김동민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 은정아. 동료 재원이가 죽을 때 나는 네가 2살밖에 안 되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했단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고아원으로 보냈고 지금 네 옆에 계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양하는 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단다. 김동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친구와 한 약속이 있어. 은정아, 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곁에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네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다. 이제 네가 이 모든 사실을 때가 됐구나.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너희 친부모님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구나. 저는 유골함을 다시 2팔로 안았어요.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꾹 눌렀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영화처럼 듣게 된 충격적인 저의 인생 스토리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마당에 들어서자 처마 및 전구가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벽에는 흙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마루는 밟을 때마다 낮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트럭 짐칸에서 재봉틀을 내렸습니다. 2팔로 꽉 껴안고 마당 한편에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재봉틀 옆면을 손바닥으로 닦아냈어요. 엄마가 이걸 얼마나 아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바느질 한 번 할 때마다 기름칠을 하셨고 쓰고 나면 반드시 천으로 덮어두셨어요. 그게 이렇게 흙 위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손바닥으로 옆면을 닦아내자 엄마 손때가 벤 나무 결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 결을 손끝으로 훑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했던 김동민 아저씨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부하 직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어르신, 오랫동안 은정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은정아, 시간이 많지 않아. 최태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장관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저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었어요. 아저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김동민 아저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저씨,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집 안쪽을 가리켰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지하가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내려가자 창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낡은 농기구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장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접이식 책상 위에 노트북이 2대, 그 옆에 통신 장비처럼 보이는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서류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겠지만 아저씨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공간이야. 지금 같은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며 아무도 모르게 지금 아버지가 사시는 이 집도 내가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고 움지었던 거야. 제가 지금의 아버지에게 입양되었던 순간부터 김동민 아저씨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지하에 만들어진 비밀 공간을 보고 지금에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장비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남자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상대해야 할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치인들, 경찰, 검찰 그리고 언론까지 모든 권력형 비리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저씨가 책상 위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최태준의 비자금 흐름이야. 확인해 보니 액수가 엄청난 것 같아. 처음에는 몇백억 단위인 줄 알았는데 30년치를 조사하다 보니 1,000억 원대도 아니고 조 단위인 것 같아. 대략적으로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2조 원이라니 숫자라서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니 시어머니가 더 미워졌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다시 말했어요. 은정이 친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게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 재봉틀이 단서가 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버리지 않고 시댁에서 잘 가지고 왔구나. 재봉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에 두고 내려온 그 재봉틀이었어요.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계단 위 마당 쪽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봉틀이 거기 있었어요. 재봉틀이 마당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동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계단을 올라왔어요. 밤바람이 불었고 처마 및 전구가 노랗게 흔들렸습니다. 재봉틀 앞에 쪼그려 앉아 손바닥으로 옆면을 다시 훑었어요. 낮에 흙을 닦아낼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친아버지가 뭔가를 숨겨뒀다고 했으니까요.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옆면, 아랫면, 뒷면을 차례로 더듬었어요. 그러다 하단 안쪽 모서리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재봉틀의 아주 작은 틈으로 부품이 만져지는 곳이었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손톱 끝으로 눌렀어요. 뭔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숨을 참고 손가락을 더 깊이 넣었어요. 납작하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꺼냈어요. 낡은 천 조각으로 감싸인 작고 납작한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전구 불빛 아래서 들여다봤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김동민이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 금속 조각을 보더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은정아, 드디어 이걸 찾았구나. 너희 시아버지 최태준에게 복수하려고 벌써 30년을 기다려왔는데 결국 너 때문에 최태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찾게 되었어. 저는 그 조각을 손바닥 안에 꼭 쥐었어요. 친아버지가 죽기 전에 숨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 재봉틀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재봉틀을 그렇게 아끼셨던 거였어요. 길바닥에 내던져졌을 때도 제가 두 팔로 안고 온 것도 어쩌면 아버지가 바라셨던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가 마루 끝에 걸터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동민 씨가 너 입양되고 얼마 안 돼서 아빠한테 찾아왔었다. 은정이가 자라는 동안 그 재봉틀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어. 언젠가 은정이가 직접 찾을 거라고. 저는 손 안의 금속 조각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이 재봉틀을 지키셨던 거예요. 가난한 살림에도, 이사를 할 때도, 힘든 시절에도 그 재봉틀만큼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까지 그 재봉틀 덮개를 직접 씌워두셨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어요. 지하 창고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저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USB를 연결 단자에 꽂자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숫자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동민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저도 화면을 봤어요. 계좌번호, 날짜,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김동민이 손가락으로 화면 한 곳을 짚었어요. 최태준이 대기업 회장과 주고받은 비자금 장부야. 금액이 무려 2조 원이야. 너희 친아버지가 이 사실을 추적하고 공개하려다가 국회의원 최태준과 공모하는 세력, 특히 국가정보원 내에도 부패한 세력들과 결탁해서 부패 사실을 공개하려던 너희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지. 그리고 여기, 이게 결정적이야. 화면 한쪽에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김동민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 낡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녹음이었습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어요. 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숨겨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박재원을 처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라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처리해. 라고 하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박재원. 제 친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한 번도 소리내어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인데 저 남자 입에서 저렇게 흘러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을 짚었어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박재원이라는 친아버지가 지금의 시아버지에게 사주를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은정아, 저 공룡 같은 괴물들을 무너뜨리려면 지금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무릎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친아버지가 이걸 목숨 걸고 남겼습니다. 엄마의 재봉틀 안에 숨겨뒀어요. 그 두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명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네가 3년 동안 그 집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나는 다 봤어. 그리고 내가 몰래 너에게 보내주었던 자료들과 정보 지식들은 이미 다 파악한 것 같은데 맞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어요. 시댁에서 식모처럼 구박받던 3년 동안 밤마다 혼자 공부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보내주는 교육 자료가 있었어요. 처음엔 누가 보내는지 몰랐습니다. 컴퓨터 보안, 정보 분석, 자료 추적 방법들이었어요. 그 자료들이 처음 도착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컴퓨터 기술을 익히는 일이라서 보고 따라했을 뿐인데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저조차도 이런 국가정보원급의 기밀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 이순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이 집에서 밥 먹으려면 내 주제를 알아야 한다며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얼굴에 던진 날이었어요. 그날 밤 이순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부엌 찬장 뒤에 숨겨둔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일함에 발신이 넘는 파일 하나가 와 있었어요. 열어보니 빼곡한 공부 자료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낮에는 걸레를 쥐고 밤에는 노트북을 쥐었습니다. 진규가 밖에 나간 시간, 이순자가 낮잠 자는 시간을 틈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공부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3년이었어요. 웬만한 컴퓨터 보안은 뚫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김동민 아저씨가 보내준 것이었어요. 입술 사이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그냥 나왔어요. 어쩐지 그 복잡하고 어렵지만 전문적인 기술 자료들을 보내주신 분이 아저씨였군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저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국가정보원 비공식 수사 공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칸에는 박은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저씨? 공식 신분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직원 대우를 받아서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어. 필요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저는 그 카드를 내려다봤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태준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그 전에 저들의 돈줄부터 끊어야 해. 그가 권력을 휘두르는데 사용할 비자금 2조 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마지막 세탁 단계야.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 그 돈의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할 거야. 2조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제 친부모의 목숨값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청소부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도 평생 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 돈을 시아버지 최태준은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쥐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다시 봤어요. 이순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아저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비자금 세탁의 마지막 통로가 이순자야. 구청 예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최태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을 밀어붙이고 있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수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시어머니 이순자를 먼저 잡아야 해. 이순자. 탕비실에서 제 뺨을 때렸던 그 손이 떠올랐어요. 엄마 장례식 날 조이금함을 통째로 들고 나가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등을 구두 앞코로 툭 치고 지나가던 그 발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면 속 이순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카드가 손바닥에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아저씨? 아저씨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는 자기가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방심해. 은정아, 네가 비참한 전처로 나타나면 그 여자는 반드시 걸려들어. 비참한 전처. 그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순자 눈에 저는 이미 길바닥에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고졸 출신 파출부 딸내미, 짐짝처럼 쫓겨난 전 며느리. 그 눈빛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고개를 숙이며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똑바로 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김동민이 저를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웃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동민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야. 이순자가 구청 근처 카페에 나와. 은정아, 준비해. 저는 카드를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갑고 납작한 감촉이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지하 창고 형광등이 윙윙거렸어요. 저는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위쪽 마당에서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손에 엄마의 낡은 천 신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슴에 꼭 안고 오셨던 그 신발이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돌아가신 친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조금만 힘을 내자.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구청 근처 카페로 갑니다. 비참하고 초라한 전처의 얼굴로 이순자 앞에 나타날 겁니다. 내일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이 보였어요. 아버지 시골집 안방, 낡은 벽지에 얼룩이 진 천장이었습니다. 어릴 때 이 방에서 잠들면 그 얼룩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곤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천장을 보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잤어요. 그래도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세수를 하러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뺨에는 아직 이순자 손자국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퍼렇게 물이 든 자국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아팠어요. 저는 그 자국을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얼굴 그대로 이순자 앞에 나타날 거였어요. 비참하고 초라한 전처, 그 얼굴이 오늘의 무기였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가 밥을 지으셨어요. 된장국 냄새가 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는데 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 밥그릇에 국을 더 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큰일을 하려면 잘 먹어야 힘을 쓰지.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이 따뜻했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랑 똑같은 맛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손맛을 흉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보내준 차가 마당 앞에 서 있었어요.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 계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손을 한번 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짧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라고 인하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구청 근처 카페는 번화한 거리 한가운데 있었어요. 유리창이 넓은 카페였습니다. 안에서 밖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 골목 어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순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서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어요. 저 여자 눈에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카페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이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코웃음 같은 미소였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은정이 아니야? 쫓겨난 며느리가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이순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자리를 비켰어요. 저는 이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혼당하면서 제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재산분할 소송도 안 했잖아요. 당장 먹고 살 생활비가 없어서요. 당장 이번 달 방세도 못 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살짝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이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기대했던 그 눈빛이었어요. 불쌍한 것을 바라보는 눈,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왔어? 이혼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이순자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아무렇게나 마치 구걸하는 사람 앞에 동전을 던지듯이 이거 가지고 꺼져. 다시는 내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고. 저는 그 지폐를 내려다봤어요. 손을 뻗어 집으려다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지폐 2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허둥지둥 몸을 숙여줍는 척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순자의 핸드백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몸을 숙인 채 손가락을 뻗었어요. 핸드백 안쪽 부분에 손톱만 한 장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떨려서 심장이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순자는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비서는 카운터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지폐를 쥐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 안쪽이 쓴맛이 났어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발밑의 사람으로 볼수록 제가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는 거였으니까요. 이순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그 핸드백 안에 도청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순자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순자의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눈으로 쫓았어요. 그 순간 귓속에 작은 이어폰을 통해 김동민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어, 은정아. 도청장치 정상 작동 중이야. 입술 끝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남은 지폐를 집어들었어요.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카페 직원에게 건네고 나왔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시골집 지하 창고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순자의 도청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순자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빨랐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해야 해요. 청문회 전에 받아야 한다고요. 지난번 그 방법대로 움직여주세요. 아시죠? 저는 헤드폰을 고쳐 썼어요.
직접적인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분명했어요. 지난번 그 방법,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 목소리가 이어폰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정아, 들었지? 저 통화 패턴이 저번 비자금 세탁 때랑 똑같아. 통화 상대방 번호 추적하면 계좌 흐름까지 다 나와. 지금 우리 팀이 추적 들어갔어. 알겠습니다, 아저씨.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순자는 지금쯤 자기가 한 통화가 고스란히 저희 손에 들어왔다는 걸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 여자 눈에 저는 오늘 생활비를 구걸하러 나타난 초라한 전처였을 거예요. 입술 끝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오늘 밤 최태준 서재에 들어가야 해. 이순자가 숨겨둔 실물 장부 원본이 거기 있어. 디지털 자료만으로는 저들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부족해. 실물이 있어야 재판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최태준 저택 내부 구조도가 떠 있었어요. 서재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어느 문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계단이 소리를 내는지, 이순자가 몇 시에 잠드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아저씨, 경비는요? 김동민 아저씨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택 CCTV 구조도가 떠올랐어요. 오늘 밤 11시에 우리 팀이 저택 CCTV를 원격으로 끊어. 경비원은 2명인데 11시 30분에 교대야. 그 교대 틈새가 딱 10분이야. 내부 협조자한테서 확인한 정보야. 10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 복도 끝, 오른쪽 세 번째 문.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방이었어요. 이순자가 항상 잠가두던 그 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문을 열 겁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차 키를 건네며 말했어요. 은정아, 들어가면 딱 10분이야. 그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돼. 그 이상은 위험해. 알았지? 네, 아저씨. 저는 차 키를 받아쥐었습니다. 검은 옷으로 갈아입으며 서재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마당 밖으로 나서자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마루 끝에 서 계셨어요. 몸 조심해라, 은정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어두운 시골 마당을 밝혔습니다. 저택까지 1시간, 서재 문 앞까지 10분. 핸들을 꽉 쥐고 출발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국도를 가르며 뻗어나갔습니다. 저택 불빛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택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좁은 이면도로로 접어들자 가로등도 없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택 담장이 보이기 시작한 건 10시 50분이었어요. 차를 담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저택 불빛이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10분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3년 동안 그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던 제가 지금 이 집에 몰래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잠입을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이 처음부터 원수의 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귓속 이어폰에서 김동민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CCTV 지금 끊었어. 11시 30분 교대 전까지 움직여. 저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차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검은 옷이 어둠 속에 녹아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3년 동안 드나들던 쪽문 위치를 알았습니다. 예전에 장을 보고 돌아올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정문 대신 쪽문으로 들어오곤 했던 그 문이었어요. 이순자가 며느리는 정문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며 쪽문만 쓰라고 했던 그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오늘은 저한테 다른 의미가 됐어요. 쪽문 자물쇠에 김동민 아저씨가 준 만능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어요. 경비원 2명이 정문 초소에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담장 그늘을 따라 움직였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자갈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만 걸었습니다. 본관 건물 쪽으로 이동했어요. 현관 옆 작은 창문, 예전에 잠금이 헐거웠던 그 창문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살짝 밀었어요. 그대로 열렸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않은 거였어요. 이순자는 며느리한테 이 창문으로 드나들게 하면서 정작 고칠 생각은 안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창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 냄새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비싼 방향제 냄새, 광을 낸 마룻바닥 냄새.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3년 동안 이 집 구석구석을 닦고 쓸었으니까요. 계단 3번째 칸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2번째에서 4번째로 바로 건너뛰었어요. 이순자가 새벽에 물 마시러 내려오다 삐걱 소리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했더니 네가 뭘 안다며 핀잔을 줬었죠. 그 삐걱거리는 계단이 오늘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2층 복도로 올라섰어요. 복도 끝 오른쪽 3번째 문. 서재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준 작은 도구를 꺼냈어요. 자물쇠 틈에 넣고 돌렸습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2번째 시도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였어요. 다시 도구를 돌렸습니다. 딸깍 열렸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지 않았어요. 저는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넓었어요.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가운데 육중한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태준이 이 방에서 30년 동안 온갖 결정을 내렸을 거였어요. 사람을 해치는 모의를 한 것도 아마 이 방에서 내렸을 겁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빛이 서재 안을 훑었습니다. 책장 3번째 칸, 법전 뒤쪽에 손을 넣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번째 칸도 더듬었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10분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책상 서랍을 당겼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도구를 다시 꺼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두꺼웠어요.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금액, 코드 번호들. 김동민 아저씨가 미리 알려준 코드 번호가 보였어요. 그 번호 옆에 최태준 서명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그 서명을 봤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력에 심취해서 청렴한 척 웃으며 사진을 찍던 그 남자의 서명이었습니다. 봉투를 접어 상의 안쪽에 넣었어요. 서랍을 다시 닫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복도를 지나며 진규 침실 문 앞에 잠깐 멈췄어요. 문틈 아래쪽에 손가락만 한 장치를 밀어 넣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챙겨준 도청 장치 2번째 것이었어요. 진규 침실에서 오가는 말들을 담아낼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움직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건너뛰며 창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담장 그늘을 따라 쪽문으로 향했습니다. 쪽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차 쪽으로 걸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상의 안쪽에서 서류 봉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김동민 아저씨 말씀하신 것들 제가 전부 확보했습니다. 잘했어, 은정아. 지금 바로 나와. 핸들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저택 불빛이 보였어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 밤 누군가 그 서재를 다녀갔다는 것도 30년 동안 숨겨온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도 백미러 속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각 저택 2층 침실에서는 남편 최진규가 최미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진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이평수면 되겠다. 어차피 오빠 아버님 장관 되시면 우린 대박이겠지? 남편 진규가 침대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천장을 향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거지 같은 여편네는 쫓아냈으니 귀찮게 안 할 거고 우린 이제 장관 아버지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아무도 우릴 건드리지 못할 거야.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판사도 전부 다 우리 편이야. 저는 그 대화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복도에서 심어두고 온 도청 장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진규가 웃는 소리가 이어폰 안에서 울렸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산 남자였어요. 밥을 차려줬고 빨래를 개줬고 아파도 내색 못하고 곁에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그 3년이 저 남자한테는 짐짝이었던 거예요. 핸들을 쥔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녹음기가 받아 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란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공룡 같은 악당들을 상대하려면 권력형 비리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봉투를 펼쳤어요. 장부를 훑어보던 아저씨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은정아, 여기 봐. 30년 전 날짜야. 코드 번호 옆에 최태준 서명이 있어. 이 코드가 뭘 가리키는지는 내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할 수 있어. 재원이 작전명이었거든. 저는 그 줄을 봤습니다. 코드 번호와 최태준 서명. 숫자 몇 개였는데 그 안에 제 친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람 목숨이 코드 번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아저씨, 이걸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동민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재원이가 30년 동안 기다린 거야. 이 순간을. 그때 최태준이 가진 약점들을 전부 공개하려고 했던 그 자료들, 이제 우리 손 안에 전부 들어와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2살 때 돌아가신 친아버지 얼굴을 몰랐어요. 목소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 한 장이 그분의 억울함을 30년 만에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부를 덮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를 봤어요. 다음은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저씨? 김동민 아저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서류 하나가 떴습니다. 금융 추적 자료였어요. 이순자 명의 계좌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계좌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비자금 마지막 세탁 단계야.
이걸 금융감독원에 넘기면 청문회 전에 계좌를 전부 묶을 수 있어. 2조 원이라는 돈줄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그놈들 손발을 우리가 전부 묶어버릴 수 있어. 우린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 은정아, 시간이 없어.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이름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탕비실에서 제 뺨을 때리던 그 손이 이 계좌들을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손등을 구두 앞코로 툭 치고 지나가던 그 발이 이 돈 위에 서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금융감독원 제출용 서류였습니다. 받아들었어요. 봉투가 손바닥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아버지가 기침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엄마 유골함도 거기 있었습니다. 두 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융감독원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였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서류 봉투가 담당자 손에 넘어가는 순간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침 햇살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들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돈줄을 막아놓고 그 다음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김동민 아저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은정아,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어. 이순자 명의 계좌가 전부 다 털린 것 같아. 아마 자금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할 거야. 이르면 오늘 오후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순자가 그 사실을 아직 모른다는 게 중요했어요.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 한 발 더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시각 이순자는 자택 거실에서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있었어요. 이순자가 믿는 측근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아까 은행에서 확인했는데 이체 완료됐다고 합니다. 사모님. 이순자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순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비서는 오래전부터 김동민 아저씨 팀이 포섭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자는 방심을 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최미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미진아, 오늘 나랑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자. 저는 시골집 지하 창고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이어폰 안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김동민 아저씨를 봤어요.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아, 이순자가 백화점에 쇼핑을 간대 우리 국가정보원팀이 백화점 보안 시스템에 미리 접근해뒀어.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움직이는 걸 이제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백화점 명품관은 번화가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넓은 공간이었어요. 진열장마다 조명이 쏟아졌고 직원들은 하얀 장갑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순자가 최미진을 데리고 그 명품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2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쓰는 카드는 한도가 없는 무한도 카드였어요. 백화점에서 아무리 비싼 물건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였고 그 카드는 블랙카드로 불리웠습니다. 쇼핑을 즐기려는 이순자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쇼핑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검은 재킷에 진주 귀걸이,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걷는 사람 특유의 걸음이었어요.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순자는 진열장 앞에 서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골랐어요. 직원이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순자가 손에 들고 조명 아래서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최미진이 옆에서 탐스럽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순자가 핸드백에서 검은색 블랙카드를 꺼냈어요. 의기양양하게 내밀었습니다. 이순자는 가격도 묻지 않고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결제해줘. 네. 고객님 8천만 원입니다. 결제하겠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직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거래가 정지된 카드로 나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놀라서 하얗게 변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거 한도 없는 블랙카드야. 다시 해봐.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이순자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핸드백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도 안 됐어요. 이순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드 시스템이 고장난 거야. 기계 오류 아니야? 장난치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여기 담당 지점장 불러. 당장. 매장 안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품관을 관리하는 지점장이 종종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이순자가 지점장 앞에서 카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최태준 의원 부인이야. 곧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카드가 정지돼? 이게 말이 돼? 지점장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고객님, 저희 쪽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카드 계좌 자체에 동결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동결? 그 단어가 이순자 귀에 박혔을 겁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품관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금융감독원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찰 수사관들도 따라 들어왔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미리 연락해둔 타이밍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이순자 앞에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순자 씨, 검찰입니다. 불법 비자금 은닉 혐의로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순자가 놀라서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미진이 핸드백을 끌어안으며 옆으로 비켜섰어요. 이순자가 수사관 팔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순자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 남편이 장관이 될 사람이라고. 매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멈춰 서 있었어요. 이순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점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백화점에서 이 금감원하고 검찰에서 여기까지 와서 창피를 준다는 게 말이 돼? 여기 이 사람들 당장 내보내. 기자들 부르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이 이순자 양옆에 섰습니다. 명품 쇼핑을 하려다가 체포된 이순자가 바닥에 핸드백을 내던지며 악을 썼어요. 그러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매장 바닥에 주저앉은 이순자가 은행 직원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어요. 그 광경을 손님들이 핸드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집 지하 창고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백화점 보안 CCTV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모습이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준 양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리던 그 손이 지금 바닥을 짚고 있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 병원비 갚으라면서 조의금을 통째로 들고 나가던 그 사람이었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 안쪽에서 올라오려 했어요. 꾹 눌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끝까지 봤어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거 파일들이 모두 인정이 되었고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최태준 저택과 이순자 구청 사무실에도 국세청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순자가 차명으로 관리하던 상가 건물들과 토지 문서 위로 국가 압류 문구가 박힌 붉은 딱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구청 직원들이 복도에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순자 사무실 서랍이 열리고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비자금 증거들, 부패한 공직자들과 연결된 커넥션들이 모두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남편 최진규의 대기업 회사 사무실에는 비자금 특수검사팀이 들이닥쳤어요. 진규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감사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부모의 비자금 세탁에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어요. 검사팀장이 남편 최진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진규 씨, 내일 오전까지 출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진규가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곧 달라졌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진규야, 너의 아버지가 지금 너를 구해줄 생각이 없다는 걸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 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미진은 백화점 주차장에서 진규 차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순자가 수사관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빼서 달려온 거였어요. 트렁크 안에 남편 최진규 개인 금고가 있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열렸습니다. 안에 금괴가 있었어요. 최미진이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미리 배치해둔 경찰들이었어요. 최미진 씨 멈추세요. 그리고 손 올리세요. 최미진이 가방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금괴가 가방 안에서 무겁게 쳐져 있었어요. 상간녀 최미진은 최진규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금괴를 전부 털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장면을 화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여러 개로 나뉘어 각 장소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이순자, 최미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최진규는 아직 자기 차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지하 창고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은정아. 그 나쁜 사람들 이제 하나둘씩 처벌받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 발 남았어요. 시아버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최태준, 저희 친부모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최태준은 자택 서재에서 보좌관을 불러 앉혀놓고 성명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순자의 몰락을 아내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꼬리 자르듯 버리는 글이었어요. 자신은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은정아, 저 사람한테 가짜 첩보를 흘려야 해. 국정원 수사가 절차상 지연되고 있다는 정보야. 저 사람이 방심하고 청문회장에 올라오게 해야 해.
청문회를 통과하면 아내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신은 장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 저 사람이 장관이 되어버리면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들이 움직여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준이 방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청문회장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김동민 아저씨가 건네준 출입증을 집어들었어요. 국정원 수사 공조관 출입증이었습니다. 청문회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어요. 은정아, 이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양어머니의 한을 풀 마지막 무대야. 저는 출입증을 손에 쥔 채 일어섰습니다. 사흘 뒤였어요. 전 국민이 보는 장관 후보자 임명 청문회장. 그 자리에 저도 서게 될 겁니다. 최태준은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보게 될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청문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를 밤이었어요. 아버지 시골집 안방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먼동이 트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의 자국은 이미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발 앞에 봤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눈으로 최태준을 보게 될 거였어요. 아버지가 부엌에서 일어나 계셨습니다. 미음을 끓이셨어요. 아무것도 못 넘길 것 같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릇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나쁜 놈들이랑 싸우려면 조금이라도 먹어라. 밥심으로 싸워서 이겨내야지.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미음이 목구멍을 넘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아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어요. 다 먹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옷을 차려입었어요. 단정한 정장이었습니다. 김동민 아저씨가 챙겨준 옷이었어요. 검지 않고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출입증을 꽂았어요. 국정원 수사 공조요원 박은정. 그 이름이 제 가슴에 붙었습니다. 저는 김동민 아저씨의 도움으로 특별 자격 요건으로 국가정보원 소속 임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옷을 여미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청문회 이틀 전 김동민 아저씨가 비밀 안전 가옥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최진규가 와 있었어요. 진규는 작은 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태준이 보좌관에게 지시하는 녹취록이었어요. 진규를 주범으로 만들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죄를 아들인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으로 보였어요. 최태준은 모든 잘못을 가족들에게 넘기고 난 뒤에 장관이 되고 나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놀란 남편 최진규가 그 녹취록을 듣는 내내 손을 떨었어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정아,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진규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식모 취급했던 남자였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상간녀와 웃으며 통화하던 남자였습니다. 제가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모습에 상당히 놀란 눈치였고 김동민 아저씨가 말을 해줘서였는지 제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게 한 것이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별장에 있는 너희 아버지, 지하 금고 위치랑 암호 알려주면 최악은 명하게 해줄 수 있는데 어때? 진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자신을 처절하게 내친 아버지에게 복수하려는 듯 지방에 있는 최태준의 별장 주소와 금고 암호를 말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김동민 아저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기동팀이 즉각 움직였어요. 별장 지하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이 최태준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관계 유착 최종 로비 명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 곳곳에 뻗어 있는 이름들이었어요. 그 명단이 김동민 아저씨 손에 들어온 건 청문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전날 오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동민 아저씨 팀이 30년 전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해외 은신처에서 체포해 온 겁니다. 오랫동안 추적해온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최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국정원 사무실 작은 방에서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앞에 앉았어요. 친아버지 박재원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분 기억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태준 의원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저는 최태준이 시키는 대로 그냥 운전만 했어요. 평생 죄책감 때문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모든 걸 밝히고 편하게 잠들고 싶어요. 사람을 다치게 해서 죽게 해놓고 두 다리 뻗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녹음됐어요.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공식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남자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남자도 피해자였어요. 최태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친아버지가 그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딱 한 번만 감았다 떴습니다. 청문회장은 국회 본관 안에 있었어요. 저는 김동민 아저씨 차를 타고 국회 앞에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 방송국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입구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오늘 이 자리에 쏠려 있었어요. 저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출입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장은 넓고 높은 천장의 공간이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고 중계 카메라가 여러 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위원들이 앉는 높은 단상이 있었어요. 그 아래 증인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직 최태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귀 속 이어폰에서 김동민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최태준 지금 입장한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최태준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양옆을 따랐어요. 최태준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가짜 첩보를 믿은 탓이었어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이 자리에 전 며느리가 수사 공조관 출입증을 달고 앉아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최태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그 얼굴을 향했어요.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최태준은 능숙했어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노련하게 받아쳤습니다. 이순자 비자금 사태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아내 개인의 잘못이라며 아내를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에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거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눈물 뒤에서 사람을 없애온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 칼같이 가족이라도 내치는 사람이었어요. 손끝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청문회가 중반을 넘어가던 순간이었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위원장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미리 협의된 절차였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지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청문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어요. 최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년 전 녹음이었어요. 국정원 직원이야 박재원을 처리해. 그놈만 없애면 우리 증거들은 전부 사라지는 거야. 그 한 문장이 청문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비자금 장부 화면이 이어서 떴어요. 날짜, 금액, 코드 번호, 최태준 서명. 30년치였습니다. 그리고 제 친아버지를 처리하라는 운전기사의 공식 증언 녹취록도 화면에 올라왔어요. 최태준 의원이 저희 아버지를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청문회장 안에 울렸습니다. 충격적인 범죄의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최태준이 증인석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변호인이 팔을 잡았습니다. 최태준이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저건 증거가 될 수 없어. 조작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최태준 장관 후보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됐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카메라가 그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전국에서 그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서 그 얼굴을 봤어요. 최태준의 눈이 방청석을 훑다가 저한테서 멈췄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대통령 긴급 브리핑이 열린 건 청문회가 끝나고 2시간 뒤였어요. 최태준의 장관 후보 지명이 즉각 철회됐습니다. 특별재판팀 구성 지시가 내려졌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최태준 의원, 정관계 유착비리 밝혀지다. 30년에 걸친 2조 원의 비자금, 국가정보원 직원을 죽이려고 한 무자비한 범죄자. 그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청문회장 뒷복도였습니다. 이순자가 비서들을 따돌리고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국정원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멈췄어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이순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마주친 이순자는 엄청나게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이순자를 바라봤어요. 이순자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순자 앞으로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바로 앞에 섰어요. 기억하세요, 어머니? 엄마 마지막 가시는 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이순자가 비통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파출부 딸내미라고 하셨죠?
근본 없는 고아라고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다 기억합니다. 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저희 친부모님을 죽이라고 지시한 걸 아셨어요?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돈 관리만 했을 뿐이야. 그렇군요. 이제 시아버지의 범죄가 모두 드러났고 당신도 비자금 은닉혐으로 처벌받을 텐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순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나 이순자야. 나 이 나라에서 내 돈 안 받은 사람 없어. 법원에서 무죄 받고 복수할 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 판사들 전부 우리 편이야, 알아? 저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순자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쏟아졌어요. 검찰 수사관이 이순자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어요. 이순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순자가 호송차에 실리는 것을 끝까지 봤습니다. 호송차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오래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김동민 아저씨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국회의원직 박탈 안건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최태준의 모든 면책 특권이 사라졌어요. 로비 명단이 공개되면서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던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 대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변호사협회 차원의 조사도 시작됐어요. 결국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서를 냈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 열렸을 때 최태준 옆에는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었어요.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앉은 최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장이 선고를 읽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그 네 글자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국가정보원에서 기밀을 다루다가 돌아가신 저희 친아버지 박재원, 그리고 친엄마 가리고 양어머니 세 분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동민 아저씨 덕분에 이렇게 부모님 원한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 다치게 한 죄는 평생 감옥에서 뉘우치며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양부모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을 지그시 감고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고 글썽이기만 하면서 한 번 감았다 떴어요. 그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친부모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오후였어요. 저를 30년 넘게 키워주신 양어머니 묘소는 시골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억새가 흔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대통령 특별공로 훈장을 손에 들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옆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져 있었어요. 허리도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아지셨어요. 저를 키워준 양어머니 묘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내려놓았어요. 향기로운 국화였습니다. 그 옆에 훈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엄마 받으세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어요. 아버지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손을 모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묘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셨어요. 거칠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평생 청소부 일을 하며 갈라진 그 손이었어요. 그 손이 묘비 위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아버지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힘없는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평생 저를 위해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일을 오랫동안 하셔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저를 키워준 부모님들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를 돌아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한참 동안 그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어느새 이렇게 다 커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잘 싸워서 이겨냈구나. 묘소를 내려오기 전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아버지 시골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복이었어요. 짙은 감색 정복에 공로 훈장 수여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훈장으로 저는 제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일했던 국가정보원에서 정식 지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친부모님이 걸어가신 길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는데 세상을 부패가 없는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고 싶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유니폼이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저인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2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던 아이 파출부 딸내미 소리를 들으며 시댁에서 걸레를 쥐었던 사람, 길바닥에 짐이 내던져지던 날 트럭에 올라탔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요원이 되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펴자 국정원 내에서 입는 유니폼 정복 어깨선이 반듯하게 잡혔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무렵 시아버지 최태주는 의원직이 박탈되어 일반인 신분으로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됐어요. 특별재판부는 비자금 2조 원 전액을 범죄 수익으로 규정하고 국가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순자는 징역 15년과 전 재산 추징을 선고받았어요.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재판 전부 조작된 거야. 그녀의 부르짖음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순자의 부동산 상가 건물들은 경매 공고문이 벽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차명으로 관리해온 건물이었어요.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경매 처리되었습니다. 15년 뒤에 감옥에서 나와도 재산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있겠지요. 남편 최진규는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강남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다양한 재산들을 친척들 명의로 돌려놨었고 가장 비싼 부동산인 50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시아버지의 형이었던 큰아버지 최태민 명의로 빼돌려뒀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최태준이 구속되자마자 그의 형 최태민은 그 아파트를 45억에 시세보다 5억 싸게 급매로 처분하고 연락을 끊은 채 해외로 도피해버렸어요. 남편 최진규가 그 아파트가 아직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현관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새로 이사온 집주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진규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주인이 물었어요. 혹시 누구세요? 저 이 집 주인인데요. 진규가 대답했어요. 집주인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집을 산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요.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얼른 사서 계약하고 일주일 전에 잔금 치르고 이사 왔어요. 한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50억대의 아파트를 자신의 큰 아버지가 팔아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 최진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길바닥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진규는 낡은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웠어요. 새벽 인력시장 앞에 서서 찬바람을 맞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 방 작은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국가정보원으로 특별 채용된 제가 공로 훈장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진규가 그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에서 저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규가 고시원 방 좁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어요. 남편이 저를 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통스런 현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진규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국가정보원 신분으로 김동민 아저씨와 함께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아버지와 어머니의 산소에 갔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동료였던 김동민 아저씨가 관리해 주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국화꽃을 놓아드리고 부모님께 절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려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며 그렇게 동민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결국 주인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악한 권력은 잠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닦아내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은정 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로운 승리와 따뜻한 보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